당장 여기서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당장 사라져. 바닥에 흙어진 쌀감 물어내기 싫으면. 인생이라는 길은 참으로 길고도 험난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길가의 작은 꽃들도 이제 나이 이른을 넘기고 보니 비로소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곤 합디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또 내 가정을 일구느라 정작 본인의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평생을 바다와 함께 그리고 생선 비린내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새벽 경매장에서 생선 비늘이 눈꽃처럼 날리는 시장 바닥에서 저는 인생을 배웠지요. 바다는 참으로 정직합니다. 요령을 피우는 이에게는 흉어를 내어주고 묵묵히 땀 흘리는 이에게는 보석 같은 대어를 내어주니까요.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뼈마디와 여기저기 칼에 베인 흉터들. 사람들은 이 손을 보고 고생 많았겠다며 혀를 차지만 저는 이 손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정직한 기록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손으로 수만 마리의 생선을 만졌고 수만 명의 손님에게 정성을 대접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늙은 장인이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졌다가 다시금 진정한 인생의 맛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미련하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더 보겠다고 다시 칼을 잡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이 정직한 세월의 가치가 외모와 돈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이 차가운 세상에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서울의 가을밤은 유독 차갑고도 쓸쓸합니다. 오늘처럼 비라도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면 젖은 아스팔트 위로 어지럽게 쏟아지는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들이 마치 제 삶과는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생경하게 다가오곤 하지요. 이제 75의 고개를 넘고 있는 저 박만춘에게 서울은 여전히 낯설고도 뜨거운 욕망의 도시입니다. 제 낡은 트럭 조수석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던 아내가 제 거칠고 투박한 소매 끝을 살며시 잡아옵니다. 제 작업복에서는 아직도 새벽 경매장에서 베어든 비릿한 바다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채 가시지 않았겠지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아무런 타박 없이 그저 말없이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은데. 아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그제야 운전대를 잡고 잔뜩 굽어있던 등을 펴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지 않소? 스승님이 이 척박한 소공동 바닥에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여셨던 그 역사적인 날 말이요. 50년 전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손에 잡힐 듯 생생한데 제 손은 어느새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들 위에 놓인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생선 비늘에 긁히고 무거운 짐을 나르다 찢어진 흉터들이 훈장처럼 여기저기 박혀있는 이 투박한 손. 사람들은 저를 대한민국 수산 유통의 절반을 책임지는 거물, 만춘수산의 회장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지만 저는 값비싼 명품 시계보다 이 거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제 인생은 본능적으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았습니다. 전후의 가난이 온 나라를 시커멓게 뒤덮었을 때 저는 무작정 상경에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며 버텼지요. 갈 곳 없던 19소년의 코끝을 자극했던 것은 어느 허름한 일식집 주방에서 흘러나오던 알싸한 고추냉이 향과 정갈한 밥 냄새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가 평생의 스승님을 만났던 청우각이었습니다.
그때의 청우각은 지금처럼 화려한 빌딩 숲에 가로막힌 고가 식당이 아니었어요. 소박하지만 단단한 장인 정신이 깃든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 찾아오는 긴자의 어느 뒷골목 같은 정취가 있었지요. 스승님은 참으로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주방에 들어갔을 때 3년 동안은 감히 칼 근처에도 못 가게 하셨어요. 오로지 찬물에 손을 담가 바닥을 닦고 행주를 삶고 손님들이 남긴 그릇의 온기를 느끼게 하셨지요. 그분은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춘아, 명심해라. 생선을 만지기 전에 사람의 마음부터 만질 줄 알아야 한다. 기술은 그 다음이다. 그 가르침이 뼈에 사무쳐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용을 남기고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라는 그 한마디가 제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었지요. 만춘수산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일궈낸 동력도 결국은 그 좁고 습한 주방 구석에서 배운 정직함이었습니다. 어느덧 차는 소공동 중심가에 들어섰습니다. 높게 솟은 빌딩들 사이로 유난히 밝고 화려한 빛을 내뿜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청우각.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인 김상철 사장이 물려받은 뒤로 가게는 몰라보게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쩐지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전에 그 정갈하고 깊은 맛보다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부유층의 사교장이 되었다더군요. 여보, 우리 행색이 좀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아직 작업복 차림이고 저도 평소 입던 가디건 뿐인데. 아내가 걱정스러운 듯 제 낡은 옷매무새를 매만졌습니다. 제 몸에서는 여전히 억척스럽게 살아온 바다의 냄새가 났습니다. 새벽 경매장에서 갓 잡아올린 생선들을 검수하느라 튄 물자국들이 바지 끝단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이 옷이야말로 제가 가장 정직하게 땀 흘린 증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우각은 제 고향 같은 곳 아닙니까? 부모 같은 스승님이 계셨던 곳에 자식이 찾아가는데 화려한 정장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청우각의 묵직한 오크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발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50년 전 처음 이곳에 주방 보조로 들어왔을 때처럼 말이지요. 딸랑하고 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만석에 가까웠습니다. 비싼 양복을 빼입은 신사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 우아한 풍경 속에 작업복을 입은 노인과 검소한 차림의 할머니는 분명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손님들의 지갑 사정을 가늠하던 중년의 사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승님의 아들, 김상철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천천히 마치 물건의 하자를 찾듯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그런데 손님 혹시 예약하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으나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차가운 얼음물에 담근 칼날처럼 서늘했지요. 저를 보는 그의 눈에는 반가움이나 손님에 대한 예우 대신 불쾌함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작업복 소매에 묻은 작은 생선 빈을 얼룩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게는 오늘 예약이 꽉 찼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카운터 구석 가장자리에 주인을 기다리는 빈자리 두 곳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저는 그가 왜 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저는 돈 많은 회장이 아니라 가게 물을 흐리는 비린내 풍기는 귀찮은 노인네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스승님이 그토록 경계하셨던 사람을 외모로 재단하는 마음이 그 아이의 눈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50년을 지켜온 제 추억이, 스승님의 고결했던 장인 정신이 이토록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김 사장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리고 다른 부유한 손님을 맞이하러 서둘러 걸음을 옮겼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청춘을 바쳤던 그 청우각이 아니라 그저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욕망의 전당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내는 제 팔을 가만히 당기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냥 나가자는 무언의 요청이었지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듯 나가기엔 제가 이곳에 묻어둔 세월이 너무나 깊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시선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찾은 듯 저희 부부에게 쏠렸습니다. 아내의 손은 제 팔을 잡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평생을 바다에서 시장 바닥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온 저였지만 사람의 눈빛이 칼날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절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화tat하게 타올랐지만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쉰을 넘긴 중년 사내의 얼굴 위로 50년 전 제 뒤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던 꼬마 아이의 잔영이 겹쳐 보였습니다. 혹시 상철이 아니신가? 김상철. 이 가게 대장이셨던 김노인 어른의 아드님, 상철이 아니신가? 나 모르시겠나? 제 나직한 물음에 김 사장의 눈썹이 움찔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가움이나 당혹감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잊고 싶은 구질구질한 과거가 제 발목을 잡았다는 듯한 불쾌함 섞인 짜증이었습니다. 그는 코방귀를 뀌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서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겁니까? 노인네가 나를 안다고 사칭이라도 해서 공짜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으러 온 모양인데 수법이 너무 뻔하지 않소? 제 아버님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세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니까. 날쌔. 정말 나를 못 알아보시겠나? 50년 전에 이 주방에서 자네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칼을 잡았던 박만춘일세. 그때에는 자네가 나를 만춘이 형이라 부르며 그렇게 따르지 않았었는가. 제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용돈을 쥐어주던 소녀는 이제 탐욕과 오만으로 무장한 장사꾼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부드러운 호소에도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례한 태도는 더욱 거세졌지요. 만춘이? 아, 그 비린내 나던 주방 보조박씨? 이름도 가물가물한 옛날 사람 이름을 들먹이면 내가 감동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한둘인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옛날 인연이라며 빨대 꽂으려는 인간들 아주 질색입니다. 그리고 당신 꼴 좀 보시라고. 그 누더기 같은 작업복에서 나는 비린내가 우리 가게 물 다 흐리고 있잖아요. 주변 손님들 눈총 안 보이십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걸친 이 옷은 비록 낡고 냄새가 날지언정 대한민국 수산물의 기틀을 닦기 위해 수만 번의 새벽을 견뎌낸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청춘을 다 바친 이곳에서 제가 업어 키우다시피 했던 녀석에게 저는 그저 비린내. 나는 주방 보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옷소매를 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이제 그만 나가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제 평생의 자부심도 제 스승님의 고귀했던 정신도 영영 사라질 것만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접시를 닦던 젊은 견습생 하나가 황급히 달려 나와 저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장님, 저기 구석 자리는 방금 손님이 일어나서 비어 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년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청청했습니다. 김 사장은 당황한 듯 청년을 노려보았습니다. 김 사장은 혀를 끌차더니 마지못해 길을 내주었습니다. 야, 이진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거기 앉혀드려. 아주 비싼 거로 내드려라. 돈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뒷감당은 내가 해라. 그는 끝까지 조롱 섞인 말을 던지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식당 가장 구석, 화장실 입구와 맞닿은 좁고 습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리석 테이블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고 은은한 조명은 저희의 초라한 행색을 더욱 도드라지게 비추고 있었지요.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놓인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후 김 사장이 직접 쥔 초밥 몇 점이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금가루가 뿌려져 있고 화려한 장식들이 곁들여져 있었지만 저는 초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밥의 생명은 밥알 사이사이의 공기와 생선과의 조화입니다. 입안에 넣었을 때 밥알이 마치 꽃송이처럼 부드럽게 흩어져야 하고 생선은 마치 살아있는 듯 혀를 감싸야 하지요. 그런데 눈앞의 초밥은 마치 기계로 찍어낸 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생선의 빛깔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장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맛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밥은 설익어 식감이 거칠었고 식초의 향은 지나치게 강해 생선의 풍미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생선 자체의 선도가 제 스승님의 가게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고기는 분명 어제 경매장에서 팔다 남은 찌꺼기였습니다. 겉만 화려하게 치장했을 뿐 그 안에는 생명에 대한 예우도 손님에 대한 진심도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상철아, 아니 사장님, 지금 이 초밥은 밥알이 다 죽어 있습니다. 초는 겉돌고 있고 생선은 숨이 막혀 울고 있어요. 이게 정말 사장님의 선친이신 아버님의 기술을 이은 초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장님은 아니 상철 씨는 손님에게 음식이 아니라 독을 팔고 있는 겁니다. 장인의 칼을 쥐고 어떻게 이런 물건을 내놓을 수 있으신가? 이미 마음이 떠난 자식에게 건네는 마지막 훈육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주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고 눈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다시 저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같은 노인네가 뭘 안다고 감히. 지저분한 옷 입고 들어와서 가게 격 다 떨어뜨려 놓고 어디서 감히 훈수야. 당신이 초밥에 대해 뭘 안다고 생선 비린내나 풍기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신성한 내 영업을 방해해. 그는 제 앞에 놓인 접시를 거칠게 낚아채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도자기 접시는 산산조각이 났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밥알과 생선 조각들을 보며 저는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는 농부의 피땀이 서려 있고 생선 한 마리에는 어부의 목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쓰레기처럼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천박한 짓이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장 여기서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당장 사라져. 바닥에 흙어진 쌀감 물어내기 싫으면. 상철이의 마지막 고함 소리가 식당의 화려한 벽면에 부딪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랑하던 청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남은 욕망의 찌꺼기들이 모인 무덤일 뿐이었지요. 김 사장은 여전히 씩씩거리며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고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저희를 쫓아낼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 무겁고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갑시다. 우리가 올 곳이 아니었나 보오. 스승님께 죄송해서라도 더는 여기 있을 수가 없구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50년 세월을 정리하는 장인의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서진 접시 조각들이 제 발치에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아내를 이끌고 그 화려하지만 지독히도 가난한 마음의 공간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김 사장의 그 서슬 퍼런 눈빛을 뒤로 한 채 저는 50년의 추억이 담긴 그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차가운 빗줄기가 제 온몸을 때렸습니다. 아까 식당 안에 그 숨막히던 히터, 바람과 대조적으로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는 제 낡은 작업복을 순식간에 무겁게 적셨고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온기조차 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젖은 아스팔트 위로 길게 늘어진 저희 부부의 그림자가 참으로 초라해 보였지요. 소공동의 화려한 조명들이 빗물에 번져 어지러운 무지개색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묵직하게 닫힌 그 오크,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김 사장의 가시돋친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바다의 거친 파도와 싸우며 당당하게 살아왔건만 정작 제가 청춘을 바쳐 사랑했던 그 장소에서 저는 이방인조차 되지 못한 채 넝마처럼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가녀린 손길에서 느껴지는 수치심과 공포가 제 전신을 타고 흘러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지요.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을 부여잡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방금 전 주방에서 튀어나와 삿대질을 하던 상철이의 그 서슬 퍼런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게 안의 따뜻한 불빛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금장 장식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정겨운 사람 냄새는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만춘수산의 최고급 어패류들이 이런 오만함으로 가득 찬 인간의 손을 거쳐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타이르고 싶었습니다. 스승님이 제게 주셨던 그 따뜻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고 견고했습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에 취한 상철이에게 제 목소리는 그저 힘없는 노인의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가요. 우리가 올 곳이 아니었나 봐요. 제발이요. 아내의 애처로운 간청에 저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등 뒤에서 들리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마치 채찍질처럼 등을 때렸습니다. 오늘 밤 이 소공동의 빗줄기는 유독 시리고 무거워 어깨를 펴기조차 힘들었지요. 우리는 겨우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낡은 트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는 차 문을 열다 말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을 함께하며 거친 바다 풍파 다 견뎌낸 강한 여자였는데 오늘 그 비참한 멸시 한마디에 결국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에게 이런 꼴을 보이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은 비를 뚫고 저 멀리 청우각의 간판을 향해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이 비보다 더 뜨거운 것이 솟구치고 있었지요. 그것은 사적인 분노라기보다는 장인의 슬픔이었고 슬픔이라기보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모든 장인에 대한 예우이며 바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상철아, 너는 오늘 가장 큰 실수를 한 게야. 사람의 마음을 잃은 장사꾼에게 바다가 어떤 대답을 돌려주는지 이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뒷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빗속을 뚫고 저희 트럭 쪽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아까 주방에서 저희를 챙겨주던 젊은 견습생, 김 사장이 진우라고 불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서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닐에 정성스럽게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지요.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아까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닙니다. 제가 새로 쥐어온 겁니다. 사장님 몰래 정성껏 만든 거라 모양은 좀 투박하지만 시장하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죄송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여름 태양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청년이 내미는 작은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 사장의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사람의 체온이 담긴 따뜻한 온기 말입니다. 저는 그 꾸러미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청년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이고는 서둘러 빗속을 뚫고 식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젖은 몸을 이끌고 트럭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빗물이 시트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진우라는 청년이 건네준 초밥 꾸러미를 소중하게 무릎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만춘수산유통본부장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소공동의 명가라 불리던 청우각의 명줄은 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장인의 자부심을 짓밟고 손님을 돈으로 재단하며 소중한 음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저 오만함을 그대로 두는 것은 돌아가신 스승님께 더 큰 죄를 짓는 일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결연한 의지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다. 박 회장이다. 지금 당장 우리 유통라인 전체에 긴급 공지 내려라. 오늘 이 시간부터 소공동 청우각으로 가는 모든 식재료 단 한 마리의 조개도 단 한 점의 생선도 허락하지 마라.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중단이다. 이유 묻지 말고 즉각 시행해. 알겠나? 전화기 너머로 본부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유리창을 닦아냈습니다. 저는 청년이 주고 간 초밥 꾸러미를 열어 아내에게 한 점 건넸습니다.
임자, 이거 한번 먹어보오. 진짜가 여기 있었구려. 초밥을 입에 넣은 아내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양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진짜 사람의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철아, 너는 아버님이 평생을 바쳐 지킨 신용을 가벼이 여겼지.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화려한 가게가 가장 기본적인 재료와 진심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이제 몸소 느끼게 될 것이다. 저는 트럭의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빗줄기를 가르며 나아가는 제 트럭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게 빛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청우각의 화려한 간판을 백미러로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요란해졌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소공동에는 커다란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 서울이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을 무렵 노량진 수산시장은 이미 또 다른 세상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는 경매사들의 우렁찬 목소리, 바닥을 치는 생선들의 힘찬 꼬리질 소리,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을 누비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사방에서 진동했지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경매장에 나갔습니다. 만춘수산의 회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은 잠시 내려놓고 그저 좋은 생선을 알아보는 늙은 장인의 눈으로 돌아가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장화를 신고 물기 어린 바닥을 걷는 제 발소리가 유독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어둠을 뚫고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의 기운을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듯 오늘이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요. 그 시각 소공동의 청우각은 아마 지옥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라면 최고의 선도를 자랑하는 만춘수산의 탑차가 식당 뒷문에 도착해 전복, 참치, 도미 같은 보석 같은 재료들을 쏟아냈어야 할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그곳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정적과 텅 빈 수조뿐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재료를 기다리다 지친 요리사들이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을 것이고 예약 명단을 확인하던 지배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야. 새벽에 들어왔어야 할 물건들이 왜 아직도 안 오는 거냐고. 당장 유통업체에 전화해. 담당자든 누구든 당장 내 앞에 데려오란 말이야. 상철이의 날카로운 고함이 텅 빈 주방을 울리고 있었겠지요. 평소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당혹감과 공포가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식재료 하나하나의 선도가 생명인 일식집에서 재료가 끊긴다는 것은 단순히 영업을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 가게의 심장이 멈춘다는 것과 같으니까요. 당황한 주방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상철에게 보고했을 장면이 눈앞에 선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유통본부에서 방금 확답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청우각으로 가는 모든 물량은 전면 중단됐답니다. 본사 회장님의 직인까지 찍힌 긴급 지시라 자기들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회장? 만춘수산 회장이 누군데 내 물건을 막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래? 당장 그 회장이라는 사람 연결해. 상철이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진 이유조차 깨닫지 못한 채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어제 빗속으로 내쫓은 그 초라한 노인이 누구인지, 그 노인이 평생 읽어온 만춘이라는 이름이 이 바닥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꿈에도 몰랐겠지요. 명가라는 이름의 화려함에 취해 그 이름을 실질적으로 받쳐주던 거대한
뿌리를 모욕한 대가는 참으로 가혹하고도 빨랐습니다. 예약 손님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지배인은 취소를 알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텅 빈 수조는 마치 유령의 집처럼 서늘한 기운만 내뿜고 있었을 테지요. 그 시각 저는 노량진의 저의 작은 집무실에서 빗물에 젖었던 어제 그 초밥 꾸러미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진우라는 청년이 빗속을 뚫고 달려와 제게 건넸던 그 소중한 마음 말입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초밥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하나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모양은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했을지 몰라도 밥알 사이사이에는 생명에 대한 예우와 손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일식의 혼이 이름도 모르는 한 청년의 투박한 손끝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지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며 50년 전 스승님 밑에서 처음 칼을 잡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어르신, 아니 선생님. 식당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습니다. 혹시 사진 속 이 젊은 청년이 어르신 맞으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온 청년은 뜻밖에도 진우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청년의 손에는 오래되어 끝이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0년 전 청년이었던 제가 스승님 곁에서 수줍게 하지만 결연한 눈빛으로 칼을 잡고 서 있었지요. 청년은 김 사장이 퇴근한 후 식당 창고를 정리하다가 식당 구석의 낡은 상자에서 빛바랜 사진첩 속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는 제가 누구인지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열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맞네. 50년 전의 나였지. 서툴렀지만 참으로 뜨거웠던 시절이었어. 내 청춘과 눈물, 그리고 스승님의 가르침이 그 가게 벽면마다 스며 있지. 그런데 자네가 이걸 어떻게 찾았는가? 제 대답에 청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우는 제가 단순히 돈 많은 유통사 회장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전설적인 대선배이자 청우각의 산증인이라는 사실에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사장이 저지른 모든 무례함에 대해 자신이 대신 사죄하겠다는 듯 한참이나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저는 그런 청년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 일으켰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자네 덕분에 내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네. 자네가 빗속을 뚫고 가져다 준 그 초밥 한 점이 이 늙은 장인의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어. 고맙네, 진우군.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김 사장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제가 만춘수산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아차리고 단숨에 이곳 노량진까지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어제의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제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비싼 정장은 시장통의 물기에 젖어 엉망이 되어 있었고 번쩍이던 명품 구두는 비린내 나는 바닥을 뒹굴고 있었지요.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회장님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가게에 재료가 없어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저씨, 아니 형님, 아버님을 봐서라도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재산이 날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거대한 유통망을 쥔 권력자 앞에 엎드리는 비굴함 뿐이었지요.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 나는 물건을 막은 적이 없네. 자네가 어제 손님의 마음을 먼저 막아버린 게야. 자네 아버님은 나에게 장인은 고기를 쥐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자네도 듣지 않았나? 자네는 기술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으며 결국 스승님이 아버님이 남기신 그 고결한 혼까지 모두 더럽혔어. 지금 자네가 두려운 것은 명가의 몰락이냐? 아니면 자네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것이냐? 상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긁어댔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그리고 자신이 모욕한 것이 한 노인이 아니라 장인들의 숭고한 역사였음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비굴하게 매달리는 그를 뒤로하고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상처만 남은 소공동의 청우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지만 그 이름 속에 담겼던 진정한 정신만큼은 사라지게 둘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저는 진우에게 제 낡은 칼 한 자루를 건네주었습니다. 50년 동안 저와 함께 바다를 누볐던 제 영혼과도 같은 칼이었습니다. 진우군, 자네는 어제 빗속에서 진짜 초밥을 쥐었네. 화려한 가게는 사라질지 몰라도 장인의 혼은 사라지지 않아. 이제부터 내가 자네의 스승이 되어주겠네.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쥐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겠나? 청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제 칼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시장 바닥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의 비굴한 흐느낌 뒤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경매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고 드디어 찬란한 희망의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서 묵묵히 제 낡은 가방을 챙기는 진우의 뒷모습에서 저는 청우각의 진정한 부활과 우리 인생의 새로운 봄날을 보았습니다. 어제의 비는 오늘의 풍요를 위한 축복이었음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장의 아침은 여전히 치열하고 정직합니다. 소공동에서 겪었던 그 모진 바람은 이제 노량진의 짠내 섞인 새벽바람에 깨끗이 씻겨 내려갔지요. 제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했던 그 가혹한 멸시는 어쩌면 하늘이 제게 준 마지막 시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껍데기만 남은 명성을 과감히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진짜 장인의 길을 다시 시작하라는 엄중한 꾸짖음 말입니다. 소공동에 화려했던 청우각은 결국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식재료를 구하지 못한 탓도 있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잃은 가게가 버틸 수 있는 세월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게지요. 저는 노량진 시장 한 구석에 작은 나무 간판을 걸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작은 초밥 카운터였지만 그곳에는 매일 새벽 제가 직접 고른 가장 정직한 생선들이 올랐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나 대리석 테이블은 없었지만 대신 사람들의 따뜻한 숨결과 생선 비늘처럼 반짝이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곁에는 이제 든든한 제자 진우가 있습니다. 녀석은 매일 새벽 저보다 먼저 시장에 나와 바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50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행주를 삼고 도마를 닦으며 장인의 마음을 밑바닥부터 채워가고 있었지요. 진우야, 오늘 고등어는 어떠냐? 물이 좋은 게 눈빛이 살아있구나. 제 물음의 녀석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정성스럽게 쥔 초밥 한 점을 제 앞에 내놓았습니다. 선생님, 바다가 준 그대로의 맛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녀석이 쥔 초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온기는 단순히 밥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식재료를 아끼는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스승님의 그 마음이 녀석의 손끝을 타고 제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녀석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밥알의 온기가 사람 마음 같구나. 참 잘했다. 저의 칭찬에 청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녀석은 이제 압니다. 장인의 칼은 고기를 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심을 베고 희망을 틔우는 도구라는 것을 말이지요. 카운터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제 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얼굴에 진짜 웃음이 피네요. 보기 참 좋아요. 험한 세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소.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이 험한 길을 끝까지 올 수 있었소. 우리 이제야 제대로 된 초밥을 쥐고 있는 것 같구려. 아내의 손은 세월만큼 거칠어졌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성공보다 정직한 한 끼의 가치를 나누며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김 사장은 작은 포장마차부터 다시 시작하며 예전의 오만함을 버리고 시장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우고 있다더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로소 제 마음속의 마지막 앙금도 씻겨 내려갔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결국은 제 마음이 좁았던 탓이라 여기기로 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 그 친구에게도 이번 시련이 새로운 인생의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가게 밖으로 나오면 시장 상인들이 저를 향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박 회장이라는 거창한 이름 대신 그저 맛있는 초밥, 쥐어주는 늙은 장인으로 불리는 지금이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진우는 어느새 저의 낡은 칼을 넘겨받아 능숙하게 생선을 다듬고 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한 청년의 손끝으로 흘러가고 그 정신은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겠지요. 장인의 길은 결국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연습하면 누구나 익힐 수 있지만 손님을 향한 그 지극한 마음은 오로지 스스로의 영혼을 닦아야만 얻을 수 있는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장인의 길은 결국 사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요. 선생님의 칼끝에 담긴 그 마음,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진우의 다짐이 새벽 공기를 타고 청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품어주고 때로는 거친 파도로 오만을 꾸짖는 저 바다처럼 저 또한 남은 생을 겸손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에 속아 그 안에 깃든 진실한 가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진짜 보물은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리는 이들의 손마디 속에 그리고 타인을 향해 건네는 따뜻한 배려 속에 숨어 있는 법이니까요. 우리의 굽은 등과 거친 손바닥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얼마나 성실하게 견뎌왔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훈장입니다. 소공동의 빗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지만 제 가슴 속에는 언제나 맑은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찾아올 소중한 손님들에게 장인의 자부심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한 점을 선물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제 인생의 마지막 성찬은 이제야 비로소 완벽하게 차려졌습니다. 굽이굽이 돌아온 길이었지만 참으로 잘 살아온 인생이었다고 저 자신에게 나직이 속삭여 봅니다. 아침 시장의 활기가 온 세상을 깨우고 저와 제자의 새로운 하루가 또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다시 스승님을 뵙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웃으며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넉넉해지는 아침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진우에게 칼을 물려주며 느꼈던 그 벅찬 감정을 화면 너머의 여러분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의 굽은 등과 투박한 손마디가 얼마나 숭고한 훈장인지를 말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변해갑니다. 더 빠르고 더 화려하고 더 비싼 것만이 최고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초밥 한 점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금가루가 아니라 장인의 체온이 담긴 밥알에 옹기이듯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도 거칠애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정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듯 지금의 시련은 당신의 인생에 더 맛깔스러운 새살을 틔우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거친 손등에 담긴 세월의 무게를 느껴보며 고생했다고, 참 잘 살아왔다고 서로를 다독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 박만춘도 이제 다시 새벽을 맞이하러 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초밥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하며 말이지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평안하고 넉넉한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손마디에 박힌 것은 굳은 살이 아니라 세월입디다. 은빛빈을 눈꽃처럼 날리던 청춘 거친 파도 가슴으로 안으며 바다의 정직함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비린내 난다 고개를 돌려도 이 투박한 손으로 자식을 키우고 이 굽은 등으로 세상을 버텼습니다. 오늘 내 낡은 작업복에 스민 비릿하고도 향기로운 나의 진짜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